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환입니다. 일본이 어제 예정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야 할 바다에 가장 위험한 오염수를 무려 30년간 방류하는 일을 강행했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곳곳에서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로 사회 분위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민들이죠. 평생 바다를 지키고 일터로 삼아온 이들이 조업을 포기한 채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국 수산인들이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요.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산물에 혹시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 생업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 이런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겠다는 건데요. 누구보다 국회와 정부가 방사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역할을 해줘야겠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에 나서려면 결국 신뢰 문제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수산물만 안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미칠 다양한 여파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지진의 전조, 심해어 산갈치의 발견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 관련 뉴스들에 대한 팩트체크 해보겠고요. 또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갑자기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막차 타기를 위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을 기피하는 상황이지만요. 한편으로 반가운 소식인데요. 충남 태안반도의 대표 수산물인 이것의 금어기가 이번 주부터 해제돼서 본격적인 수확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올가을엔 이 수산물을 실컷 먹을 수 있을지 기대돼 왔는데요. 이것은 껍질이 두껍고요. 발은 10개고요. 옆으로 걷습니다. 양념이나 간장에 재우면 밥도둑이라 불리는데 이 수산물 뭘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팩트체크는 생물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먼저 살펴볼 주제가 저 이런 뉴스 본 것 같은데 심해어 발견은 지진의 전조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산갈치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근 전북 군산의 고군산군도 인근에서 길이 2m짜리 산갈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심해 희귀어종인 산갈치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에 군산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말도에서 해안가로 떠밀려온 개체를 갯바위 낚시 중인 일반인이 발견해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산갈치는 일반적으로 태평양이나 인도양 또는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안 수심 400 내지 500m에서 발견되는 어종으로 갈치와 비슷하게 생겼고요. 몸 길이 10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와 붉은 등 지느러미를 가지는 화려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크고 화려한 생김새로 동서양에서는 다양한 설화와 얽힌 이야기가 다수 존재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갈치가
산 위의 별이 한 달 동안 15일은 산에서 15일은 바다에서 서식하면서 산과 바다를 날아다닌다. 이런 전설이 있어서 산갈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산갈치를 오어피시라고 부르는데요. 청어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산갈치가 나타나면 청어떼가 함께 나타난다. 이런 이유죠. 네. 야, 설화도 가진 아주 멋진 친구인데 이 산갈치가 근데 얘기 들어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그냥 예. 갈치처럼 완전 은색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지진의 전조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국내에서 발행된 옛날 신문들을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1956년 1월 11일자, 56년 1월 11일자 경향신문 기사가 가장 오래된 걸로 나옵니다. 기사는 해운대 앞바다에서 괴상한 모양의 산갈치를 포획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괴상스러운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해변에 있는 산을 향하여 뛰려는 순간 낚싯대를 가지고 포획했는데 길이는 약 2m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네. 그리고 1990년대까지 여러 차례 산갈치 발견 기사가 전해지는데요. 지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이야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심해어 출현을 지진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민간 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일본 도카이 대학교 해양연구소는 1928년부터 2011년까지 심해어 8종의 출현 사례를 기록한 문헌 336건을 분석한 결과 심해어의 출현은 대지진의 전조라는 믿음은 미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연구 결과를 미국 지진학회지에 게재했습니다. 심해어 출현 장소의 반경 100km 이내가 진원이 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30일 이내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이 조건에 들어맞는 지진은 2007년 니가타현에서 일어난 한 건뿐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이미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연구한 거. 예. 심해어 발견을 지진의 전조라고 하는 건 미신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왜 산갈치를 지진의 전조라고 한 걸까요? 그건 그냥 조회수 장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보도자료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산갈치의 출현은 지진 등의 징조로 여겨지기도 하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근데도 제목은 지진의 전조 산갈치 이렇게 뽑는 거죠. 왜냐하면 눈길을 끌어서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과 연결시키려는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론 소비자들이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사는 이용하지 말아야지 정신을 차리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전 항상 낚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도 살펴볼게요. 야생동물도 홍수 피해를 입는다 이런 주제인 건데요. 네. 야생동물들은 대부분 헤엄을 칠 수 있고요. 그런데 홍수 피해를 입나요?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모든 야생동물은 헤엄을 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류마다 이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새끼 동물들도 헤엄을 칠 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물새가 아닌 조류도 실수로 물에 빠졌을 경우 물에서 벗어나려고 이 날개를 저병하듯이 펄럭이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물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양이들도 헤엄을 칠 줄 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야생동물들도 홍수 피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이 도마다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는데요. 네. 홍수 때마다 구조된 야생동물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수영 선수로 알려진 수달도 홍수 피해를 입는데요. 탈진한 새끼 수달이 구조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 비 피해와 무관할 것 같지만 새들도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비가 오면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가 힘든데요. 수리부엉이 등 맹금류는 이런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사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의 활동성이 떨어진대요. 따라서 이 새들의 사냥 성공률이 낮아지고요. 먹이를 잘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로 탈진하고 비를 맞으면 저체온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도 비가 오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고요. 벌레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탈진해서 나무에서 떨어진 새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구조가 되는데요. 탈진한 새들은
새들은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치지 못하고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소쩍새, 솔부엉이, 까치, 비둘기, 참새류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조류들이 구조가 되는데요. 비가 오랫동안 많이 퍼부으면 둥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와, 새들도 비가 오면 괴롭다는 거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위험해 보이는 구조 대상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새주비라고 해가지고 둥지에서 떨어진 새를 주웠다 이런 SNS 게시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잘하는 일인가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전국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신고하는 게 좋고요. 섣불리 직접 구조에 나섰다가 동물을 놀라게 하면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란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왕왕 발생하고요. 둥지에서 떨어진 새를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가갔을 때 날개를 퍼덕이면서 한 2, 3m 정도 날아가서 도망갈 수 있는 상태라면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비행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계속 돌보면 단계적으로 높은 가지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고양이가 돌아다닌다거나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라면 나뭇가지 위로 올려주는 정도로만 도와줘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해당 지역의 센터로 전화를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죠. 지난 태풍 카눈 때 독수리가 부산 아파트 창가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사진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귀엽다, 불쌍하다 이런 댓글도 달렸었는데 심지어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매일경제는 지난 10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발행을 했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태풍 카눈 피하러 창가로 온 이 녀석의 정체. 이런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에서요? 예, 매일경제요. 기사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10일 부산의 한 고층 건물 창문에서 수리과로 추정되는 새 한 마리가 발견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상륙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10일 부산의 한 고층 건물 창문에서 수리과로 추정되는 새 한 마리가 발견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반려동물 전문 매체 애니멀 플래닛은 이날 공식 SNS에 조류 사진을 게시하면서 태풍 때문에 독수리가 문 좀 열어달라고 찾아왔다고 글을 작성했다. 사진을 보면 새 한 마리가 주방으로 추정되는 공간의 창문 바깥에 서 있다. 비를 맞은 새는 창문 쪽으로 밀착해 좁은 창틀에 겨우 서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근데 이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쭉 추적을 해봤는데 지난번 태풍 카눈도 아니었고요. 부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 매일경제가 인용했다고 밝힌 이 애니멀 플래닛이라는 네. 매체를 찾아봤는데요. 이 해당 매체는 태풍 상륙으로 거센 비바람 불어닥치자 온몸 젖은 채 창문 앞에 앉아 도움 요청하는 독수리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삽입된 동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인데요. 이 동영상에는 2018년 태풍 망쿠시 중국 본토를 거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 당시 태풍을 견디지 못한 독수리 한 마리가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매일경제가 기사 내용을 퍼오는 과정에서 임의로 부산이라고 지명을 특정한 거죠. 매일경제가요? 네. 네, 기사를 그냥 퍼오는 거네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예,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동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잘못 정보진 정보와 삐뚤어진 일부 언론의 행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주택시장의 기본 상식과 이슈를 살펴보는 언젠가 내 집 시간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에 1조 원 이상 몰리면서 은행권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막차에 올라탈지가 큰 관심인데요.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이게 인기가 엄청나다고요. 일주일 새 1조 원 이상이에요. 대출 네. 신청이. 저는 이 데이터 보고 거의 충격을 받아서 네. 알아누울 뻔했습니다. 왜 알아놓아요? 일단 코로나 때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월간으로 가장 많이 빌리는 달이 월 10조 원 정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그 구성을 보면은 주담대 4조, 전세대출 3조, 신용대출 3조 이런 식으로 빌려요. 네. 근데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이 월에 4조 정도가 올라오는데요. 네. 50년 만기 주담대에는 우리은행이 8월 달에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6일 만에 우리은행만 플러스 1조예요. 그러면 한 곳에서만. 한 개 은행에서만. 그러면 5대 금융지주로 환산하는 거에다가 30일 영업일을 환산하게 되면은 8월 달 주담대 숫자는 소위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10조 이상이 가네요. 네, 주담대만 와. 그렇게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출은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50년 만기 주담대 대체 뭐 누가 빌리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진짜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50년 주담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처음부터 네. 50년 만기 상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주담대는 제가 2014년 이때쯤에 집을 살 때는 25년 만기에서 30년 만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0년 만기에서 35년 만기 이렇게 만기 5년씩 살금살금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35년 만기나 40년 만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도 50년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으니까 50년 만기 상품을 팔아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50년 만기 상품을 5대 금융지주는 7월 달부터 런칭을 했고 그래서 7월 대출 데이터는 아직 이제 7월 대출 데이터 나와야 알겠지만은 좀 상당한 강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막 조건을 지금 들어보니까 네. 이거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네. 현재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사라질 것 같다는 또 절판 마케팅을 정부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나온 지 얼마가 안 됐는데 그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여론과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가계대출이 지금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DSR이라고 하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기준이 사실 원리금이다 보니까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원리금이 커지고 만기가 길면 길수록 원리금이 낮아지니까 이게 30년에서 40년, 50년으로 점점 늘려서 뭐 나중엔 농담 섞인 말로 100년 주담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DSR을 우회하는 꼼수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금융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어저께 그 이주열 총재 그 금통위 그것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비슷한 말들이 나와서 이게 절판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농협에서는 뭐 34세 이하에만 팔겠다. 그리고 일부 은행에서는 우리 아예 취급 안 하겠다. 어떤 데는 이거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8월 달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절판 상품이 되면서 네. 이번 달에 더더욱 더 그 50년 만기 주담대 포모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어떻게 되고 막 34살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주로 네. 누가 대출을 받고 있나요? 이거? 아마도 그 기준을 네. 오늘 또 카카오뱅크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또 7월부터 주담대를 처리하면서 카뱅에서도 성장세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5대 은행 주담대에서 1.5조 정도 빌리는데 카뱅, 캐뱅 같은 인터넷 뱅킹에서도 같은 기간 1조 원 정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서는 카뱅, 캐뱅 역시 엄청난 기관인데 오늘 카카오뱅크에서 한 거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34세 이하는 50년 가능, 39세까지는 45년 가능, 같은 식으로 그러면 44세까지는 40년 가능, 49세는 35년 가능. 그래서 이런 식으로 5살씩 올라가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만기를 50년, 45년.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34세에 50년을 받으면 84세라는 건데 네. 84세까지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 같은 직장에서. 없죠. 네, 그러니까는 이미 이거는 선을 넘은 상품인데 그 50년 만기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금리나 이런 거 나온 것도 있나요? 뭐 몇 프로? 네. 그 50년 만기 주담대도 결국은 주담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의 바닥 금리는 4%
4.5 정도 되고 그 상당 금리는 6.45% 정도 되거든요. 그냥 4.5에서 6.45%를 빌리는 건데요. 근데 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처음에는 가령 4억 원을 빌리면 처음에는 이자가 크다 보니까 원금은 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갚고 시작을 하는데 이자는 막 190만 원씩 내거든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하면은 이 50년 만기로 계산했을 때 30년을 상환했다. 네. 원리금을 계속 30년을 갚았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원금이 69%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휴. 이자만 낸 거죠. 네. 그러면 30년 상환해서 69%가 남아 있으면은 20년 갚았으면은 이제 80 몇 %고 10년 갚았으면은 90% 이상 원금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이상한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네. 수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는 좋죠. 일반적인 주담대가 짧으면 짧을수록 원금이 상환돼 버리면서 이자도 줄어드는 효과가 그쵸. 있는데 예. 요거는 원리금을 길게 가져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금융당국이 뭐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네.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문턱을 막 높이기 시작했다고 앞에 초반에 네네. 잠깐 얘기하셨는데 예,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나이 제한인데 그 34살로 제한한다고요? 네, 이게 그게 바람직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34세 이하에 대해서도 이런 50년 만기 주담대는 안 파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거래가 되는 가장 긴 상품이 30년 만기 채권인데 그래서 30년 만기 이상의 만기가 있는 상품이 설계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년 만기. 네, 그런데 현재 이렇게 30년 만기 이상의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가계가 주담대를 30년간 유지하는 가계는 매우 희소해요. 왜냐하면은 네. 종전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다가 신규 주택을 사면서 종전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약 12년 정도 되면은 종전 대출을 상환하게 되거든요. 갈아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50년을 설계하든 100년을 설계하든 한 12년 정도 지나면은 상환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은행에서는 이런 긴 상품을 설계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긴 상품이 더 문제는 뭐냐면은 고정금리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변동금리로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고정금리는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최근에 주택시장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은 단기 금리가 1년에 5%포인트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500bp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종전에 3%대에서 30년 만기 모기지로 집을 사놓으니까 단기 금리가 아무리 변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그 나라는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가 보편화됐기 때문인 거고요. 한국은 기간은 30년이지만 결국은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변하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50년 만기 상품이 나오지만 결국 5년 고정 플러스 변동금리고 결국은 변동금리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기간에 이자 보상액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단기 금리에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데 만기가 길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좀 착각할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34세 이하를 떠나서 이 상품이 굉장히 그 위험을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요. 요즘 막 가계 대출이 엄청 많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품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전반적으로는 이런 기조입니다. 가계대출 금액의 GDP 대비 비중은 소위 거시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 당국의 스탠스는 간단합니다. 네.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GDP 대비 작년 말에 106%였는데 지금은 통계를 바꿀 예정이고 그러면 101%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101%로 내려가고 어제 하는 총재 간담회 때 나왔던 질문에서도 똑같은데 이 지표를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는 좀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월 달과 8월 달에 너무나 증폭되는 대출 증가 때문에 이 상품을 건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정부 당국에서도 이건 냅두면 안 되겠다. 단계가 너무 많이 튄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미시적으로는 그 주택시장 경착륙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주택시장이 경착륙했을 때 정부 당국 생각은 그냥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보완하겠다는 거여서 지금 현재의 그 정책 당국의 거의 모든 스탠스는 거시 데이터나 거시적인 환경 변화는 지금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미시 프로그램으로 돌리겠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약간 그때그때 대응하겠다 이런 거. 네, 그게 좀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미시 프로그램이지 규모 있게 대응하면 거시나 똑같아지는 건데 가령 올해도 특례보금자리론이 44조였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요즘 환율 얘기가 조금 있는데요. 네. 미국 달러가 세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됐고 미국은 또 올릴 가능성도 있고 막 상단을 6%로 열어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미국이 다시 긴축 기조로 갔을 때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 어제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곧바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냐 이런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약간 거시적인 대응이고 미시적으로는 환율 방어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잖아요. 구두 개입을 포함해서 그런 것처럼 현재 주택시장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스탠스는 거시 위험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다. 근데 거시 위험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조정하는 게 더 위험하니까 미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발생을 해요. 미시 프로그램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거시적으로 이렇게 스탠스가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으니까 제약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보여주니까 거기서 뭔가 구멍을 회피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어떤 다른 상품들이 없을까 하는 게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상품이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정부의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스탠스를 소위 우회해서 공략하는 파고든 거네요. 네,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이 상품의 시작이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이게 50년은 네. 정책 모기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7월 달에 5대 금융그룹에서 같이 동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로 시작을 하면서 정부가 먼저 시작을 해준 거죠. 네, 50년 만기를 이거 정책 모기지를 팔아보니까 그리고 약간 10년은 이건 심지어 체증식이라 그래가지고요. 체증식이요? 체증식은 뭐냐면은 정책 모기지는 왜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이 팔렸냐면은 5억 원을 빌렸는데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게 하면은 첫 달부터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단 10년은 체증식으로 원리금 상단 부담액이 매우 낮아요. 이게 10년 정도가 올라가야 평균 레벨로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치식인 거죠. 사실상 10년 거치식이고 40년 후부터 그러니까 10년 후부터 40년간 원리금 상환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앞에는 말 그대로 거치식인데 이자도 낮게 준다고 하면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잖아요. 너무 유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10조씩 팔리고 이렇게 팔렸었던 겁니다. 네. 야, 어쨌든 한창 인기인데 네. 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막차 타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묘하게 이 집값 상승의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고 이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네, 올해는 확실히 그 주택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종전 작년 말에 그런 분위기랑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특히 이번 달 어저께 나왔는데 주간 주택가격 동향에서 드디어 서울이 첫째 자리가 0.1이 찍혔어요. 보통 0.04, 0.06% 이렇게 주간으로 변하는데 어저께 서울이 0.14% 찍혔기 때문에 주간으로 8월 달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를 반증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주택시장이 돈을 먹고 자라고 특히 대출을 먹고 자라니까 우리나라 가계 주담대의 증가 규모랑 주택가격은 정상관 관계거든요. 근데 22년 말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가계가 GDP 대비 106% 대출에다가 가계 전체가 DSR이 40.6%를 넘어버리니까 더 이상 대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수요가 증발해 버려가지고요. 집을 팔고 싶은 가구는 막 30%씩 깎아서 팔아야 겨우 팔리는 그런 국면이 반년간 이어졌고 이게 미분양과 기존 거래량 침체 그리고 중개업체 도산 그리고 건설 경기 위축 이렇게 연결되니까 경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양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돌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이런 부양 프로그램이 너무 잘 먹혀서 그 이런 특례보금자리론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시중은행에서 7월부터 순수 주담대 대출 증가를 유도할 수가 있었는데 특례론을 보니까 50년 만기로 잘 팔리니까 7월부터 그럼 우리도 50년짜리 만들어가지고 팔면 되겠다 해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원래 1월부터 6월까지의 가계대출에서 순수 주담대는 은행 그러니까 시중은행 주담대는 2조 원도 안 나왔거든요. 2조도 안 나오고 다 특례론이었는데 7월부터는 이제 완전 튀고 8월은 말도 안 되게 튀겠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특례론이 없어도 50년 만기 상품으로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를 알았고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가계대출이 늘었고 이게 유동성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 가격은 재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씀이 아니고 현재 이런 이 50년 만기 주담대라든가 이런 가계가 이미 초과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초과되는 그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0년 만기, 60년 만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계속 허용해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막 무리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50년간 빚에 허덕이시기보다는 그냥 좀 더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모든 언론들이 8월 달에 이 상품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이번 달에 뭐 사야 되나 이러면서 또 포모가 자극이 돼가지고 저 지금 엄청 자극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줄 서 있으려고 그랬어요. 은행 앞에. 네. 몇 살이시죠? 나이에 따라서 만기가 그러면은 45년 가능. 네. 45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여튼. 근데 또 금리 얘기 들으니까 네.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달아오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얼굴이 빨개졌는데 다시 하얘져야겠습니다. 다시 하얘지셨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진짜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뭐 가계부채 걱정하면서 네. 또 정작 또 청년층의 주택 매수를 권한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패키지예요. 뭐냐면은요. 도대체 올해 뭘 바라는 거예요? 예, 청년층이 잘 안 집을 읽혀요. 사주길 바라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근데 문제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비싼데. 네. 뭐 계속 오르길 바라는 겁니까? 집값이? 정부? 그럼요. 경착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착륙을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층에게 집을 사라는 시그널은 예를 들면 연초 1월 31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조성을 했는데 원래 보금자리론은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이하 집을 살 때 빌리는 저금리 대책 주거복지 프로그램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 무관 9억 이하 주택을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DSR도 포함시키지 않고 체증식이 있고 이러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가장 싼 프로그램이어서 인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대박이다. 지금 한 32조 정도 써졌는데 통계를 보니까 7천만 원 이상이신 분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7천만 원 이하가 보금자리론이고 그러니까 특례는 7천 초과인 사람이 시킬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거는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빌렸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200만 원에 하나는 취득세 감면을 줬어요. 아시겠지만 6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1%고 9억 이하까지는 2.2%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9억 이하까지 2.2%면은 9억 주택의 2%면은 얼마죠? 이제 1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빠른 계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1,800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저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빠른 계산입니다.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취득세 200만 원 감면해줬더니 이걸 생애 최초 대상자에게만 줬는데 생애 최초도 아무래도 젊은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8월 17일에 있었던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에서는 혼인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는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또 낮춰주겠다. 사실 이 취득세를 낮춰주게 되면은 취득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의 취득세 감면을 거의 100%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2030 세대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고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왜냐하면은 4050 이상부터는 DSR 40.6% 걸렸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여유가 없는데 현재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거는 뭐 나라가 사줄 수는 없으니까 명의를 2039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돈은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아. 취득세도 깎아주고 대출 프로그램 다 만들어주니까 집을 사라. 2030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사라.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DSR이 문제입니다. 그럼 체증식으로 50년 설계해 줄게. 그래가지고, 취득세가 비쌉니다. 생애 최초 200만 원 감면 또 이거 감면이고 또 돈이 조금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도 혼인을 전제로 이건 신혼부부인데 네네네. 사실 청약에서 특별공급만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공이 엄청난 위력을 작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부동산원이 공식적으로 쓴 주택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도 신혼부부 특공이 가장 압도적인 위력을 갖고 있다고 나오는데 최근에 정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거는 자녀들에게 5천만 원까지 그 증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1억 5천으로 1억 더 늘리는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논의 중이에요? 네, 그건 아직 세법 개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금수저에게 그러니까 자산이 내려가는 상속 효과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든 정책의 방향은 결국 2030 생애 최초 신혼부부 출산을 염두에 두신 분들에게 40년 또는 50년 만기에 저리 금융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들이 취득세 감면 등등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까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 한 줄밖에 지금 딱 한 줄 머리에 남았어요. 어쨌든 정부는 네, 집을 사주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신혼부부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네, 신혼부부는 이제 네. 청약에서도 신혼부부 특공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해졌는데요. 이제는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 한도로 시행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출산 가구라든가 이런 신혼부부들은 확실히 종전보다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낮아지고 혼인도 낮아지다 보니까 출산 혼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성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방향성을 주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구입하게 한다면은 그게 그 부부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높은 주택 가격에서 결국은 높아진 금리 레벨에서 4, 50년짜리를 변동금리로 그렇게 그 가구들에게 준다면은 결국에는 빚 갚다 보면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빚이 뭡니까? 그냥 이자 갚다 끝나죠. 네, 진짜 이자 갚다가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도 2020년에 회사를 나올 때 25년 만기로 주담대를 빌렸는데 여전히 한 20년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지금 유튜브 잘 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잔존 기간이 긴 대출이 남아 있으면은 매우 그렇죠. 위축이 된다는 네, 맞아요, 말씀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0년짜리를 그냥 너무 무리해서 빌리지 말자.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택시장 분위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짧게. 현재 시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올 한 해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마치 미국의 채권시장처럼 연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는 채권 강세, 개입 없다 이제 뭐 긴축적으로 나올 거예요 하면은 시장 확 위축되는 것처럼 지금은 정부의 위력이 막강해진 한 해가 된 것 같고요.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특례보금자리 이론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전망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론이 없다면 22년 하반기처럼 수요가 증발된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위축되어서 가격이 이제 추가 하락한다거나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특례론을 굳이 뺄 필요가 있냐 한 번 더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례론이 인기 상품이니까 계속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강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내 집 시간 오늘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꽃게였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요. 전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